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건 합격 심화편, 현대사에서도 거의 뒷부분으로 또 넘어왔는데,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시기가 지나고 나서도 문민정부가 아직 못 들어오죠. 이번에는 또다시 등장한 군부 정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군부라고 불렸던 전두환 정부 시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두 번째로 들어온 군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군부 독재하고 구별을 해서 새로운 군부다. 그래서 신군부라고 부르는 거고요. 5.18 민주화 운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신군부가 등장하는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12.6 사태 이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사망한 사건이죠. 요거 이후에 최규하라는 분이 10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되게 불안정했겠죠. 대통령이 지금 암살을 당한 사건이니까 엄청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 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전두환과 노태우가 있어요. 이 전두환과 노태우 등등이 두 번째 이제 군부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 게 12.12 사태입니다.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했으니까 11월 달 한 달 동안은 뭐 정신이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을 거고 그 공속에 최규하가 앉기는 했지만 별다르게 어떤 정권을 휘두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요 틈을 타가지고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루어진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의 봄이라는 게 있는데 얼마나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가요? 1980년이 되어서 계절은 바뀌어가지고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봄이 안 와요.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을 뿐이고 그리고 갑자기 난데없이 전두환과 노태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아직도 폐지되지 않은 유신헌법 이거 폐지하고 신군부 니네는 뭐야 너네 가 퇴진하는 그런 걸 하거든요. 비상계엄이고 뭐고 이거 다 없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민간정부 우리들의 정부 수립하자 하면서 시위를 크게 전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꿈쩍도 안 했죠. 꿈쩍도 하지 않고 자 신군부는 전국에다가 비상계엄을 확대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1980년 5월 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면서 김대중 등의 야당의 주요 정치 인사를 또 뭔가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철통 차단하기 위해서 주요 정치권 인사들하고 학생 지도부들을 전부 체포해서 구속을 해버립니다. 완전 독재의 서막이 지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시위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자 1979년에 12.6 사태로 박정희가 사망해요. 그리고 12.12 사태로 전두환과 노태우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여기에 반대하면서 그 다음 해에 봄에 시민들이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 신군부는 이거를 지금 무력 진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를 그냥 꾹꾹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 전라도 광주에 있었던 지역의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이 신군부가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확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확대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 사람들이 뭐야 이거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래서 비상계엄을 확대했을 때 계엄령이라니 뭐냐 지금. 계엄령 빨리 없애라. 그리고 김대중 석방해라. 왜냐면 광주 사람이잖아요 또. 그래서 김대중을 석방해라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를 했었던 건데 이때 신군부는 이거를 잘못 두면 부마 민주항쟁처럼 된다. 4.19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전두환은 그 부마 민주항쟁 당시에 거기를 다 밀어버리려고 했었던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산, 마산 걔네들하고 똑같이 된다. 그리고 광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도미노처럼 위로 올라올 거다. 이런 건 초장에 잡아놔야 된다. 그래서 뭘 했냐면 신군부가 무려 공수부대를 거의 인간 병기입니다. 공수부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아주 무자비한 진압을 시도합니다. 신군부의 진압 이게 가장 문제의 핵심이에요. 지금 5.18 민주화 운동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공수부대를 투입했을 때 광주에 들어가는 교통과 통신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광주랑 갑자기 소통이 안 되고 그 도로마다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뭐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들었냐면 지금 광주에 간첩이 숨어 있다. 무장 공비가 숨어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갔었던 거예요. 그냥 통신을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소통도 안 되고 뭐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으니까 고립되는 지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 이때는 모르죠. 그래서 신군부를 군대를 투입했다는 명분은 간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아주 무자비한 진압을 시작을 한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무자비한 짓을 했는지도 모를 뻔했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채고 그 외국 기자가 독일의 기자였었던 위르겐 힌츠펜터라는 요 기자가 여기로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맞아가지고 피떡이 돼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하고 시체들 사이를 누비면서 이걸 사진과 동영상을 다 찍어와요. 이게 위르겐 필름인데 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보면은 저게 진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다고 할 정도로 그 군인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막 총으로 그냥 쏴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군인들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이 공수부대원 중에 일부들은 그때 광주로 투입될 당시에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새벽에, 밤에 그런 방위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을 때 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북한에 간다라고 거짓말을 쳤던 데도 있어요. 북쪽에 가서 이거 잡는다. 근데 이 사람들도 헬리콥터 타고 딱 가는데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눈치를 채죠. 내려서 이 사람들을 잠도 안 재우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만들어서 사람을 살상하는 데만 집중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수부대원들이 사람들을 다 두들겨 팬 건데 어찌 보면 이들 중에 일부도 피해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겠죠.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일반인을 두들겨 패고 총으로 쏘고 그냥 서 있는 사람도 총 맞아 죽었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거의 지옥도가 막 펼쳐지고 있어서 시민군이 조직이 됩니다. 어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데.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새도 쌓고 무기도 뭐 만들면서 대항을 했지만 상대가 되겠어요? 저기는 막 헬리콥터 타고 막 다다다다다 막 오는데 이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고 다치고 그 광주의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시민들이 피 흘리고 있으니까 헌혈하러 갔다가 헌혈을 하고 나오러 집에 가는 길에 총 맞아 죽고 막 그랬어요. 여기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죠. 광주는 지금 이 5.18 아카이브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주에 가시면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그때 헬리콥터로 총 난사했었던 빌딩도 총자국도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쭉 벌어진 건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들이 이것도 고스란히 전부 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잘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전두환 정부는 학살과 폭력으로 시작이 된 정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두환 정부가 진행이 되는데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죠. 5.18을 무력 진압한 신군부가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은 또 되게 심각해요.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죠.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요거를 만든다라는 명분으로 요런 말도 안 되는 이름의 뭔가를 구성을 한 다음에 삼권을 다 장악을 해버리고 삼천교육대라고 있어요. 유명한. 옛날에는 삼천교육대 보낸다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너 자꾸 울면 일본 순사 온다? 이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삼천교육대 보내버린다는 말이. 여기는 뭐 인권이라는 게 뭐 거의 없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고문이나 뭐 이런 게 일상적으로 자행이 되는 그런 장소, 정신교육하는 그런 데입니다. 삼천교육대를 운영을 했고요. 이 삼천교육대 문제가 옛날에 이런 거를 취재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쥐락펴락하면서 통제하려고 하죠. 과외도 금지하고요. 과외도 전면 금지하고 그리고 약간 이런 분위기를 좀 통해서 신군부가 워낙에 공포스럽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죠. 그래서 과외도 하지 마, 공부 뭐 그렇게 오버해서 하지 말고 대입 본고사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고 대학 졸업 정원제 같은 거 두면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뭔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 전두환 정부가 그렇게 수립이 되는 건데 신군부가 군대의 이름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대통령으로 내밀은 사람이 전두환인 거예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데에서 전두환을 우리나라의 11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또 법을 뜯어 고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8번째로 개헌을 합니다.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그러니까 사람들 직접 선거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7년 단임제, 길기도 하죠. 7년짜리로 근데 나는 한 번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을 골자로 한 개헌을 통해서 12대 대통령에도 전두환이 당선이 또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건데, 자,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뭘 했냐면 언론은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언론 통제. 언론을 통폐합하고 기본법 같은 거를 제정을 해가지고 옛날에 일본이 우리 막 검열했던 것처럼 그런 거를 막 해요. 자유로운 언론 활동이라는 건 없고요. 보도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보도지침.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문의 언론의 기능은 거의 뭐 영에 수렴한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민주화 운동 무시무시하게 탄압합니다. 민주화 운동 탄압하고요. 이런데 신경을 못 쓰게 하려고, 정치 비판을 못하게 하려고 유화 정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 정책이 있어요.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출범이 되고요. 이때 뭐 경마장도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사람들한테 뭔가 오락거리를 제공을 해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많이 하죠. 중학교 시험 안 보고 의무교육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야간 통행금지 이제 안 해도 돼 해제하면서 사람들이 놀거리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이런 게 유화 정책이고요. 놀랍게도 경제는 성장합니다. 이때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좋았는데 전두환 정부는 3저 호황이라는 거를 맞아요. 3저가 뭐냐면 세 가지가 저가였다는 건데, 낮았다는 건데,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라는 3단 콤보를 받아서 이 버프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발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독재 정권이라는 이런 거가 살짝 미화가 됐던 게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통일 정책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요.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성사시킨 게 이 정부예요. 왜 했겠어요? 유화 정책이랑 똑같은 이유겠죠.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사람들한테.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예술 공연단을 교환해가지고 북한 사람들 공연 같은 거 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점점 멀어지게 했던 거죠. 그게 전두환 정부가 했었던 일인데, 그렇다고 뭐 아예 까먹을 수도 없겠죠. 왜냐면 1980년에 있었던 그 5월 민주항쟁, 그 위르겐 힌트패처의 그 필름이 있었잖아요. 위르겐의 필름이 돌아다니면서 대학의 학생들을 통해서 상영이 됐어요. 저도 이걸 중학교 때 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이걸 보면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정치가 뭔가 경제가 성장한 것 같고, 뭔가 지금 뭐 프로야구니 축구니 뭐 이런 희망적인 얘기가 막 들려오고, 밖에 날씨도 너무 좋고, 막 대학교가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대학생들이 그런 걸 전혀 겪지를 못하다가 대학에서 이제 그런 필름을 보고 나서 엄청 충격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런 거를 전두환 정부가 암암리에 삼천교육대를 보내버린다든지 감시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탄압은 했었던 거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통제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80년대가 되면은 학생들이 이제 졸업생들이 대거 배출이 되고 하면서 민주주의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물음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슬슬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지속적인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직선제 하자. 직선제 개헌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80년대 중반부터 막 일어났었던 운동이에요. 민주화 운동이 점점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아주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1987년에 1월 달에 서울대학교 학생,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경찰의 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사망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정부가 이 사건을 자기들이 고문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학생이 불온분자인데 취조를 받으러 왔다가 책상을 자기가 이 취조하는 사람이 탁 하고 쳤는데 얘가 놀래가지고 헉 하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무슨 말이죠? 이게 책상을 쳤는데 다 큰 성인 남성이 이거에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아니 얼마나 사람을 없애봤으면 이렇게 했을까 싶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죽은 아이의 시신을 그거를 못하게 했어요. 그 해부를 못하게 했어요. 요런 걸 하면은 뭐 물고문 당하다 죽었기 때문에 물도 막 나오고 할 건데, 이거를 부검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바로 화장을 시켜버렸거든요. 어떤 부모가, 어떤 서울대 아들을 둔 부모가 내 애가 의문사를 갑자기 했는데 이걸 부검도 안 해요. 누가 그걸 그래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이 사건을 집요하게 취재했었던 기자들이 있어요. 뭔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물고문을 당하다가 심정지가 왔는데 이미 심정지가 온 거예요. 심정지가 왔는데 의사를 부른 거지. 의사를 불러서 사망 진단서를 쓰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사도 물고문으로 죽은 거 다 알죠. 그 현장에 갔는데. 그래서 기자가 그 의사를 따라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말을 몇 마디를 나눈 거예요. 이 의사도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내가 이거를 사망 진단서를 써주긴 했지만 죽었다고. 누가 봐도 물고문으로 죽었는데. 근데 또 물고문으로 자기가 말하면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 돌려서 말한 거예요. 그 죽은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이 학생은 죽어 있었고 주변에 이제 물이 흥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물고문으로 죽었다는 걸 은연중에 정보를 좀 준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대서특필이 되면서 난리가 났고 요게 보도가 되니까 서울에 있었던 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박종철은 고문치사로 죽은 거다 하면서 들불처럼 애들이 또 들고 일어나게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1월 달에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딱 터졌는데 4월 달에 이 전두환 정부가 나 대통령 간선제 지금 하고 있는 거 간선제 너네가 직접 뽑는 거 말고 그냥 대표자들이 뽑는 거 이 제도하고 7년 단임하는 지금 제도 있잖아. 이거 안 바꾸고 그냥 유지할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꾸자고 지금 민주화 운동하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금 현재 헌법을 유지하겠다. 이게 호헌이에요. 호헌을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4.13 호헌 조치인데 난리가 났죠. 뭐라고 하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막 단체로 일어나가지고 이 호헌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하게 벌어지게 됐는데 사실은 원래 그 60 국민대회라는 거를 개최를 하려고 대학생들하고 시민들하고 다 같이 날짜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거의 전야제 격의 시위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이 시위가 크게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연세대 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우리 그 김주열처럼 누가 또 사람 향해서 이거 쏜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에 최루탄을 맞았어요. 근데 뒤통수에 박힌 거죠. 팍 최루탄이 박힌 다음에 이 사람은 쓰러졌는데 그 뒤통수에 최루탄이 박힌 걸 모르고 도망가던 그 주변의 친구가 쓰러진 이한열을 이렇게 부축을 뒤에서 한 다음에 끌고 가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거예요. 그 학생은 뒤에 뭐가 박힌 건 몰랐어요. 그냥 얘가 뭐 기절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갔더니 나중에 여기에 뭐가 박혀 있었던 거죠. 이미 그때는 소생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망했어요. 세브란스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혹시나 여기 뒤에 최루탄이 박혔으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 군인들이 경찰들에 의해서 사망을 한 건데 혹시 이것도 은폐할까 봐 세브란스에서 사람들이 교대로 근무를 했대요. 시체를 훔쳐갈까 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지금 일어났죠. 이한열도 사망, 박종철도 사망. 둘 다 앞날이 창창한 명문대 대학생들이에요. 가만히 안 있거든요. 전국에 있었던 이 또래의 아들, 딸 둔 부모들 다 이제 들고 일어난 거고 그래서 60 국민대회가 기존에 전두환 정부가 사실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다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60 그 국민대회가 굉장히 크게 치러졌어요. 엄청나게 그 경복궁 앞에 있는 데부터 시청광장까지 거리가 거의 꽉 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 여기에 회사원들도 참여를 하고 버스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엄청난 단위로 일어났습니다. 구호를 똑같은 걸 외쳤어요. 호헌철폐, 독재, 타도. 그래서 시위를 전개를 했고 이게 규모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거를 도저히 한국 사람들 다 죽일 거 아니라면 이거 진압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1987년 정도 되면 이게 감춘다고 감춰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요 다음 해에 또 바로 88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 올림픽 같은 거 준비도 하고 하면서 이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꽤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은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60 국민대회를 경험을 하고 나서 이 국민들의 이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당시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었던 사실 둘이 같은 편인데 노태우가 원래는 이거 토스 받아가지고 자기도 간선제 7년 단임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론이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는 저는 5년 단임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또 이제 된 거죠. 드디어 우리가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을 이때 한 거예요. 1987년에.
지금 우리가 얻어낸 거는 요때 얻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무척이나 오래 걸렸죠. 이 사건들 전부 다 이제 영어로 만들어졌던 사건이에요. 간단하게 OX 정리해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저항해서 일어난 운동이다. 그렇죠. 비상계엄을 확대해가지고 광주에서 일어났었죠. 전두환 정부 때 3조 호황으로 경제는 성장을 합니다. 6월 민주항쟁은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일어났다. 아니죠. 6월 민주항쟁은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나 이한열 사건이나 4.13 호헌 조치에 반대해서 일어난 겁니다. 아니죠? 자, 다음은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 옳은 것에 영표하세요. 무엇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나? 5.18 민주화 운동 거가 지금 현재 유네스코 기록유산이고요.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시킨 것은 전두환이고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은 9차 개헌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 유네스코 기록물도 나오고 하죠. 요거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승만 박정희 정부 내용이랑 섞어놨을 때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정리하겠습니다.